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 이승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도 조금 쉬어갔는데요.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절기가 동지여서 그런지 해도 너무 짧아졌고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그래도 뭐 산책하기에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11월부터 이르게 눈이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이게 눈이 쌓이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참 완벽히 막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폭설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제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기 안양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쥐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저 건너편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이게 건물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도매시장 건물의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였는데도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고 가벼운 경상자 한 명 정도로 사고의 규모에 비해서는 인명피해가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을까 싶어서 보니까 뉴스에 정확한 내막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사고 전날부터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상에 반응해서 거기 이제 소방 책임지시는 분이랑 상인 회장님 이런 분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몇 달 전에 보았던 다른 뉴스도 하나 생각이 이어서 났는데요. KTX 열차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기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보통 큰일이 아닌데 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열차의 기장님이 운행 중에 뭔가 찜찜한 차량 이상을 감지하셨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열차 운행을 멈추신 덕분에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 두 뉴스를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야 쉽게 공감하실 텐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뭐 이 정도야.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내지는 괜히 내 마음대로 조치했다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욕을 먹을 게 뻔한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아니면은 이 찜찜한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내서 또 상부로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냥 무시당하거나 혹은 그 더 상위의 책임자가 참 적반하장으로 교묘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본인 책임은 아니라는 듯이 회피하는 상황을 많이들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1차적인 거기 현장 책임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고 그 덕분에 사고를 방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이든지 혹은 뭐 우리 사회 전체를 봐도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도 피하고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 때로는 말씀드린 뉴스들의 사례처럼 뭐 인명이 달려 있다든지 혹은 여러 사람의 건강에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그 조직의 흥망성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일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런 엄중한 결정이 단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인의 주관적 판단, 결단에만 그냥 맡겨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77년생, 우리 나이로 48살 뱀띠인데요.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 이런 식으로 불렸고, 대형 사고가 빈번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큰 건물, 그 뭐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큰 건물이 붕괴하거나 대형 화재 같은 게 빈번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덜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들의 예방을 피로 쓰여진 매뉴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불릴 만큼 대형 사고들은 사고 자체를 겪으면서 보완되는 측면이 큽니다. 이건 비단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재난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다른 선진국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잘 고치기만 해도 선진적인 조직이에요. 대부분의 조직들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쳐서 겪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관리하는 조직을 살펴보다 보면 예로 들고 싶은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항공청이라고 있습니다. 항공 비행기 운항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 이 조직의 매뉴얼이나 백서, 발간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정교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이제 절차나 기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살짝 삐딱하게 또 이런 주제를 바라보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라 해도 정말로 모든 일이라는 게, 사건, 사고라는 게 겪어보기 전에는 방비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독해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래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 사업 연속성 관리 내지는 업무 연속성 계획,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어느 조직이 되었든 다 자기 나름의 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종의 유기체잖아요.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게 항상 별탈 없이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뉴스들처럼 도매 시장인데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실의 일은 항상 무탈한 게 아니라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생기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그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연속성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작 한국 기업들은 잘 모르겠는데 해외의 큰 기업들 사례를 살펴보면 뭐 일반적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난 정도가 아니라 테러나 질병,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망이나 갑작스러운 판매망 혼란, 이런 것에까지도 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한다면 나라의 법률로도 정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에서 충분히 느껴지듯이 평소에 하던 우리의 업을 위기 상황에도 잘 이어가려면 어떤 생각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둔 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뭐 사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ISO 표준도 있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도 꽤 있는 데다가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컨설턴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성격의 활동들은 그런 지식을 활자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걸 현장에서 펼쳐내는 게 훨씬 더 큰일이죠. 게다가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아실 테고, 막상 공부를 해보면 이런 표준적인 체계들이 의뢰이 그렇듯이 다 좀 뻔한 얘기이긴 하거든요. 왜 뭐 우리가 회의하면 흔히 나올 법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죄다 좀 예쁘게 나열해 놓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정돈된 접근을 해보지 않으면 뭐가 비어 있는지,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이 위기에 취약한지 제대로 체크가 안 되면서 인식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조직의 현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진단이 안 되죠.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시도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접근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자원만 낭비된다든지, 뭐 잘 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서로 간에 갈등만 촉발하는 식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프랙티컬한 지식은 지식 이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의미 있지만,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런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반을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의 사상적 기반을 짚어보면 이건 결국 위험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학의 개념들 중에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고신뢰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High Reliability Theory, 약어로 HRT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과거의 실수에서도 학습을 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도 계속 고민하고 조직 차원에서 중복으로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필터를 매우 꼼꼼하게 누적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관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항하는 논리로 정상사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Normal Accident Theory, 줄여서 NAT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주창한 개념이에요. 이 페로우 선생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원전 사고죠.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연구하시고 나서 이 개념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이 사고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복잡계에서는 딱히 큰 실책이 아니더라도 단지 단순한 실수 내지는 미세한 오류로도 충분히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고, 그런 생각을 개념화한 겁니다. 즉 NAT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나요? 일의 세계에서는 뭐가 맞을까요? HRT가 맞을까요? NAT가 맞을까요? 이런 지식이 가장 발달한 분야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 쪽입니다. 당연하겠죠. 사고가 나면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그동안 안전을 지켜온 사상은 아무래도 HRT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모두의 뇌리에 너무 크게 남아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NAT 또한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섭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오래 몸담아와서 그런지 이게 좀 공감이 되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빗대어서 좀 극한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버그가 제로인, 버그가 0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진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 원전조차도 운영은 다 소프트웨어로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생각이 이런 차원까지 오면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비치는 세계, 그러니까 저의 입장이라면 저는 어떤 시스템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든 간에 HRT냐 NAT냐는 어느 한쪽으로 교조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감 있게 양쪽 모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고신뢰성 이론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와 동시에 정상사고 이론의 관점에서도 이게 우리 조직의 능력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잡도까지 일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만을 경계하는 동시에 복잡계에 걸맞는 프랙티스들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국적인 정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의 경영 관행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나라 경영 환경에서 보자면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 같은 것은 사고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규제가 촘촘한 금융권 같은 곳을 제외하면 좀 낭비거나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관료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그냥 낭비가 아니라 이걸 깊고 길게 바라보면 궁극적으로는 조직 학습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겪지 않는 조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우주의 섭리를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다 만능인 조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열심히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 어떤 일들은 안타깝지만 겪고 나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일은 그냥 묵묵히 감내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일을 잘하고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조직이 무엇을 배웠냐 하는 거거든요. 위기조차도 학습 기회로 삼는 조직이라면 고난을 겪더라도 그게 거꾸로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서서히 깎여 나가거나 멀쩡해 보이다가도 단숨에 침몰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소도에 말한 뉴스들 사례처럼 시스템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영웅의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비단 자연재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간혹 이제 뉴스를 크게 흔들게 되는 경영진의 평판 리스크라든지, 혹은 너무 당연해서 인식을 잘 못하지만 전기나 도로와 같은 산업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혹은 해킹 같은 사고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한 NAT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던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다가 하필 그것들이 불운하게 연결되면서 대형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념은 산업과 제품을 불문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버그 하나 때문에 명성을 잃은 대작 게임 같은 경우도 있고, 다들 고생하는 와중에 특정 직원이나 협력업체 하나가 폭주를 해가지고는 일종의 비윤리적인 행동 같은 걸 저지르는 바람에 조직 전체의 평판이 망가져 버리는 사건들도
요즘 너무 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조직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낮은 생산성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 속칭 핵심 인재들이 가장 먼저 지치거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조직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떤 열정이나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면 그게 또 다른 사고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라는 게 최선을 다하긴 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NAT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뒤따라서 이어지는 개념이 이제 리커버리, 리질리언스, 뭐 회복 탄력성, 조직 회복력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서 합쳐지고 더 큰 체계를 이루면서 경영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체급에 맞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체급에 걸맞는 방식으로 일했으면 싶은 하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름 G10급의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뭐로 봐도 10위권의 그, 그 언저리에 있는 강국인데 이제는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잃기 전에 최대한 대비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고 보다 더 진보한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희생에만 기대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일하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모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재난 뉴스를 보다가 생각난 김에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